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약간은 장중 내내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 3대 지수를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나스닥 지수만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스닥은 이미 약세장에 접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지금 18% 고점 대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20%가 넘어가게 되면은 또 하락 약세장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S&P 500 역시 나스닥처럼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은 흐름입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이제 어제도 하나 봤는데 오늘도 하나만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11%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소비자 물가가 둔화가 됐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둔화됐지만 예상치 대비에는 올라가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 역시 실망감을 자아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도매 물가, 미국 쪽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악재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11% 올랐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하락했다라는 점, 여전히 그 소비자 물가하고 비슷했지만 높은 수준이 나왔다라는 것은 부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동성이 적은 상품들 역시 내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이날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딱 발표된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좀 더 불안감을 더 키웠던 것이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변동성이 적은 가상화폐,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또 하락을 하게 되면서 가상시장도 역시 불안한 모습이 지금 주식시장까지 약간은 옮겨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섹터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0.1%, 어제 1.6% 하락한 거에 비하면 많이 이 낙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다행이기는 한데 이 섹터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은 좀 제각각인 모습입니다. 이 섹터 내에서 업종들의 흐름도 엇갈리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가장 좋았던 게 헬스케어입니다. 1%가 채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약간 엇갈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쪽에서는 올랐는데 의료 장비 쪽에서는 하락하게 되면서 한 1% 안쪽에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가장 많이 밀렸던 것이 이제 유틸리티, IT 올랐던 것보다는 내린 게 조금 더 깊은 그런 내용입니다. IT 쪽과 관련해서는 이제 간밤에도 또 불안한 흐름이 이어진 것이고요. 반도체 쪽에서 흔들렸다기보다는 하드웨어 쪽에서 하락하면서 섹터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주들은 약간의 이제 혼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금융주들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제약바이오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기술주부터 보겠습니다. 아마존만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을 하게 되고 특별한 악재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1.4% 상승을 했고, 이제 나머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0.7%, 그리고 시가총액 1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깊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악재도 있었었는데요. 이제 아이폰의 생산지가 바로 이 중국의 팍스콘이 되겠습니다. 이 팍스콘 쪽에서 중국의 봉쇄 때문에 공급망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기술주들의 흐름이 그닥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가운데 애플만 2.6%대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상화폐와 관련된 종목들 국내에서도 좀 연결을 해 보셔야겠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깬 지 오래고요. 거의 2만 달러 중반선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역시 불안한 흐름을 끼치게 되면서 이날 좀 종목이 관련 종목들이 퍼져 있는데 테슬라가 0.8% 하락했고요. 금융주 쪽에서는 페이팔이 1.1%, 그리고 이 반도체 쪽에서는 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2.7%, 이렇게 가상화폐가 불안하다라는 점 종목으로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이날 시장의 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테슬라와 GM 포드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은 엇갈린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 하락은 하기는 했는데 전기차가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증권사 웰스파고에 따르면은 이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시대 자체가 계속해서 심각한 가솔린 자동차한테는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 속에서 지금 테슬라가 0.8% 약세 흐름으로 그나마 좀 선방을 한 것이고요. 포드하고 GM 같은 경우에는 3%, 4% 밀렸습니다. 전기차 테슬라하고 같이 묶어볼 수 있는 것이 이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 리비안 이런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두 자릿대의 급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금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이 3.2%까지 올라가면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가파르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2% 후반대까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증권 쪽에서도 이제 은행주들이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소비가 약해지면서 카드를 좀 안 쓴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모두 다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디즈니만 하락하는 특이한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이 오른 거는 뭐 개별적인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워낙에 밀렸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평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 그러니까 OTT 쪽에서 가입자가 좀 늘고는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라는 관점에서 홀로 0.8%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비 쪽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항공사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띄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100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싼 항공료 때문에 결국에 소비자 쪽으로 전가되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행기 표값이 비싸지게 되면서 이 4월 여행객들이 급감했다라는 그런 내용 속으로 하락을 한 건데요. 보잉이 4.8%, 델타항공 3%,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3%대 초반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리비안 보시죠. 실적은 별로였습니다. 매출이 좀 부진하게 나왔고 예상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의 성적이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단기적인 실적을 본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생산 계획을 봤습니다. 올해 25,000대가량의 차량을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추가로 2024년에는 50억 달러 규모의 이 미국 조지아주 이쪽에 여러 가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데 이쪽에다 공장을 만든다는 얘기도 했고요. 거기에다가 2025년에는 중형 SUV, 그러니까 새로운 R2라는 자동차까지 런칭을 하겠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날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무려 20%의 급등 흐름을 보여줬고 이렇게 스타트업들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같은 내용인 이제 루시드 모터스 역시 지금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공유 사무실, 그러니까 위워크 체크해 볼 텐데요.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방향성이 애매한 장 속에서도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10%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내내 이제 윗골이 그리고 아랫골이 달리면서 흔들리긴 했었습니다. 자, 지금 매출이 전년 대비 28%, 그리고 순손실이 37%, 손실은 낮지만 개선됐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이날 위워크는 $5 중반대까지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 연출됐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미국 증시와 거의 같은 흐름이 되겠고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깍크 지수는 1%를 전후한 하락세, 그리고 영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밀렸습니다. 1.5% 밀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가 계속 반영이 됐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 지금 $100 계속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0.4% 올랐는데 이제 오펙에서 이제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떨어질 법도 한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췄던 유가가 되겠습니다. 핀란드 쪽에서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또 열받죠.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지금 나토에 가입한다라는 것은 러시아 쪽한테는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 문제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2.6% 상당히 세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와도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1.6%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국채금리 수익률은 3.2에서 2.8까지 최근에 빠르게 하락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십니까? 네. 자, 지금 미국 증시의 분위기, 방향성이 애매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4월 CPI에 이어 4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됨을 보여주면서 오늘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가운데 주가 지수는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도매 물가지수 격인 4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1%의 상승을 기록했고 2010년 11월 관련 통계가 산출된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 3월에 11.5%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전달 대비로는 0.5%가 상승해 시장 예상에 부합했고 변동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전달 대비로는 0.6%가 각각 상승해 이 역시 월가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PPI의 상승률은 지난해 1월만 해도 1.6%에 불과했지만 지난 1년간 급격하게 상승했는데요. 1년 전인 지난해 4월 당시 상승률은 6.5%였고 코로나 사태 이후 통화당국이 돈 풀기에 나선 데다 노동력 부족과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에너지 가격 폭등까지 이어지면서 생산자 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이에 따라 물가 폭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커지게 되고 결국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수록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주요국들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부정적인 신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무디스는 인플레이션의 단기적인 급등은 실질 임금 감소와 가계 구매력 저하로 수요에 타격을 주게 되고 특히 취약한 차용자들의 자유라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책금리 인상도 사용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수요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정적인 고통을 키울 것이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겠지만 상당한 신용 효과를 남길 것이라는 것이 무디스의 분석인데요. 무디스는 지난 2년간 여러 차례의 공급 충격이 있은 뒤로 세계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적인 기록을 가진 당국들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여전히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올해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20개국의 인플레이션은 내년에 올해보다 크게 낮아지고 2024년에는 추가 완화돼 경제 성장이 추세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 고물가는 실질 인구와 소비, 성장 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세계적인 석유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월간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줄더라도 석유 수출국 기구나 미국 등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석유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유가 급등과 경제 성장의 둔화가 올해 남은 기간과 2023년까지 석유 수요 회복을 상당히 억제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중국의 경기 침체를 연장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IEA는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적인 공급 충격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당시 IEA는 하루 300만 배럴의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 제품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번에는 그 수출을 100만 배럴로 낮추면서 유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2023년까지 수요 회복이 상당히 억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석유 수익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IEA 측은 러시아의 4월 석유 수출이 하루 810만 배럴로 전달보다 62만 배럴 증가하면서 지난 1, 2월 평균으로 돌아갔다며 러시아의 석유 판매 수입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했다면서 특히 경제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저가에 매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가솔린차 이날은 좀 약간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증권사 웰스파고의 입김이 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웰스파고가 포드 자동차와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비중 확대해서 매도로 한꺼번에 2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급격한 투자 의견 변경은 이례적인 것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전통적인 내연기관차를 생산해왔던 자동차 회사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또한 미국의 규제는 더 많은 전기차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의 강력한 탄소 경제 규제로 전기차 판매를 늘려야 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 포드와 GM의 전기차 원가 부담이 올라갈 것이라면서 시장이 현재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의 지속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공격적인 탄소 경제 규제가 향후 미칠 타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GM의 목표 주가는 74에서 33달러로 포드의 목표 주가는 24달러에서 12달러로 크게 낮췄는데요. 오늘 GM의 주가는 4.6% 하락한 35달러 56센트, 포드는 3%가 하락해 12달러 44센트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4월 수출입 가격, 미시간 대학의 5월 소비자 태도지수 잠정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에 65.2 대비 하락한 63.5이며 어니스트 컴퍼니와 PLX 파마잉크가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